북한이 올해 두 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긴급히 논평을 내고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여야는 또 이재명 체포 동의안 전국으로 강대강 충돌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손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48일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담화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두 분은 이번 도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고 또 우리의 안보가 위중하다. 그래서 앞으로 안보 태세를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요. 우선 또 북한이 안보리의 그 중요한 위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다목적 포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선군전치를 통해서 내부 단속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지난 2월 8일 날 인민해방군 창립 이래 대규모 야간 군사 퍼레이드를 벌였죠. 거기에서 최신의 무기들을 다수 전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또 식량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합을 강조하는 이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번에 핵 위협을 통해서 한미 간의 이간 내지는 나름대로 그 사이를 벌리는 문제 그리고 또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우선 좀 윤석열 정부 들어서부터 한미 간의 긴밀한 안보 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핵 확장 이 억제력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특이한 점은 김여정 씨가 김여정 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여정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미사일은 서울 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아마도 해석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 정권에서는 아마 평화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러한 그 평화쇼에 우리가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 전 대변인께서는 이번 도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화성 15형이 2017년 개발된 뒤에 이제 6년째 북한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또 중요한 무기거든요. 계속 발사를 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 우리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경계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측과의 소원해진 관계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여야 정치권 잘했습니다. 당연히 규탄해야 되고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도발 행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남조선은 앞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면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모멸하는 그런 적대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이런 그동안의 북한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것이 향후의 핵실험이라든가 계속 도발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국지적인 도발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북한이 우리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 우리가 정말 준비돼 있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협상력과 힘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또 국제사회 평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협상 또 압력, 압박의 여러 가지 지렛대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이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전국으로 강대강 충돌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오는 24일에 국회 보고가 되고 27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여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하지 않았냐. 네. 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해라. 네.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우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듯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내지는 그 불체포 특권 그 동의안 문제는 아마 부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표결에 따른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향후에 민주당의 운명과 또는 미래와 직결되는 또는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이재명의 길을 갈 것인가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조기에 손절하고 민주당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이재명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선택에 따라서 표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 장악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이탈 없이 부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비명계 내지는 비주류에서는 아마도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비리를 민주당이 끌어안고 계속 갔을 때 내년도 선거가 코앞인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의외로 또 민주당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결과를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의원이 네. 또 소환이 되면서 네. 권성동 의원의 사례처럼 해라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사례입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에 나오면서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방탄 국회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나같이 깨끗한 사람이 그런 것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2018년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말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영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결백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실제 영장 실질 심사에 임해서 그 억울함을 국민들한테 잘 밝히면 되지 않겠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제1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엄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약속은 지키는 당당한 모습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선 야당 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러면서 불체포 특권을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제 정책이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번 사안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에 자신의 비서관, 인턴 비서 이런 분들을 취업하게 만들고 청탁하고 또 자신의 이 지인을 이사로 영입하게 하는 등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비난을 받았던 사안이거든요. 당시 업무방해, 직권남용, 제3자 뇌물 다양한 협의 결국은 이제 대법에서는 당시 진술의 불충분 때문에 당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적 비난이 컸기 때문에 당시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은 찬반이 너무나 엇갈립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나온 영장의 내용들을 보면 아무런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없이 증거 없이 계속해서 진술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라고는 정치적인 성격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부원장님처럼 당연히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에 대해서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정치, 정당 세력 간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서로 예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법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도 입증이 되지 않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체포 특권을 이걸 포기한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결국은 검찰은 어차피 지금 이미 제기를 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27일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 텐데요. 네. 이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검찰이 정말 제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가.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공방의 장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27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27일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당내 스킨십도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의 친전을 지역위원장과 의원들 전원에게 보내기도 했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장외투쟁에 나설까요? 저는 장외투쟁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의회주의의 장을 포기하고 자꾸 이 장외투쟁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정당 정치, 의회 정치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보였던 검찰의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전혀 혐의에 입증이 되지 않고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이 무차별적인 이런 데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협의의 과정 없이 결국은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일단 장애투쟁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국회라는 또 정당 정치의 중요한 의회 정치의 장에서 협의하고 또 논의가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또 검찰이 뭐 다른 형식의 계속해서 혐의를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흘리고 알리고 하면서 이 기밀을 누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형태가 검찰에서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극대화된다라면 또 다른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장애로는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두 분께서 앞서 이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다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려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28표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많으면은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면서 민주당이 갔을 때 내년도 총선도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은 비주류 입장에서는 공천권이 사실은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길을 가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기에 이재명 대표를 손절해야지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공감이 밑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사에 관한 사항 관련해서는 표결 방식이 무기명 기밀투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양심껏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같이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대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 체포 동의안이 왔는데 부결시켰을 때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느냐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자가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이냐 하는 부분에서 자기 반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위증하고 또 검찰에서 밝힌 대로 증거 은멸 등등이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할 때도 아무래도 비주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경우는 어떤 그 부결이 아니라 가결되는 그러한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론으로 부결이 채택이 되더라도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셨거든요.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거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사안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 FC 후원금 관련해서도 만일의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장들 다 구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있잖아요. 기업들의 후원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 아마 다 구속돼야 될 겁니다. 그런 이제까지 이렇게 혐의가 주렁주렁 많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행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성과로도 봐주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범죄로 계속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조사하면서 혐의를 이렇게 이 기밀을 누설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민주당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뭐 이상민 의원마저도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과거 같으면은 최소한도 중진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일 텐데 당 대표 더구나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이 체포 동의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법에 있어서 외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국회라는 공간에서 제1야당 대표라는 또 위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부분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또는 공천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다 부결에 저는 나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인데 그 내용들 과연 의원들이 이제 거기 그 과정에서 뭐 실망감이 커진다거나 또는 내부에 뭐 그런 여러 가지 분란의 소지들을 본다면 갈등의 소지가 좀 있겠지만 당대표가 될 때 77.7% 아주 압도적인 그런 지지를 얻었고요. 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지지자 팬덤 현상까지 있는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저는 허물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좋은 정책 내놓고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가의 생계는 정말 어렵고 곧 물가 다 오른다고 하는데 이럴 때 좋은 민생 정책 내놓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할 때 이재명 대표도 살아날 것이고 또 여당도 집권 여당도 같이 그 책임 있게 같이 그런 민생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일반 국민들이 참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영장 청구 관련된 부분은 사필 규정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사과할 일이고 머리 숙일 일이지 저렇게 정치적인 공방을 끼칠 일은 아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직 대통령인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20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년 17년입니다. 이분들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더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 하면 되겠지. 이런 범죄의 위중성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볼 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거야말로 정치 검찰이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이 분명히 다른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파괴 그리고 이런 범법이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거의 40년, 30년 가까운 그런 형을 받았는데 특사로 나간 것일 뿐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무것도 입증이 된 게 없습니다. 현재 상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의 무리한 그런 행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다.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북한이 ICBM 화성 15형 발사로 올해 두 번째 미사일 도발에 나선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오늘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이달 1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전투기와 연합훈련을 한 이후 18일 만입니다. 합참은 미 확장 억제 전력의 전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고 미국의 철통 같은 한반도 방위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중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이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각각 부동산과 정체성 논란을 두고 한층 더 치열해진 모습인데 좀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선거가 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조금 혼탁한 양상이 좀 전개가 되고 또 후보 간에 서로 네거티브전이 이렇게 되고 되니까 국민들한테 비전과 희망을 줘야 할 전당대회가 좀 니전 투구 양상을 비춰서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차원에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공세한 부분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은 엄중하게 조치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네거티브전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 두 번째 TV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데 점점 더 치열해지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8일 결정이 되니까 앞으로 이제 토론회와 여러 가지 장에서 만나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텐데요. 어차피 정치는 결국 또 누군가의 승자, 대표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더 치열해질 겁니다. 대신에 집권 여당이거든요. 저도 과거에 집권 여당, 신한국당, 민자당부터 과거에 그 정당을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 정책, 또 우리는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것이다. 그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뭐 노동 분야도 지금 뭐 노란봉투법 때문에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정책을 내놓고 치열한 정책 경쟁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당권 주저앉히기, 또 갈등, 여기여서 서로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험담하는 이전투구 양상이 된 게 참 아쉽습니다. 야당과의 이런 갈등 상황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라면 과거에 항상 우리가 당정청 협의, 요즘은 대통령실이니까 당정대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맨 앞에 당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집권 여당이 중요하거든요. 집권 여당이 국가의 정책을 정부와 대통령실과 같이 협의해서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정책 만들어 놓고 더 책임감 있게 해야 되고요. 선거는 치열하게 하되 그 내용은 국가의 미래 또 민생을 살피는 쪽으로 이 전당대회가 축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쉽게 축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권 여당의 내공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천하람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천 후보의 결선을 자신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네. 천하람 후보의 돌풍이 뭐 당심이나 민심 차원에서 실제로 실체가 있다고 보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 천하람 후보가 젊은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흥행을 하게 한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뭐 객관적으로 볼 때 이번 전당대회의 특성을 보면 되게 윤심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심 경쟁을 하고 있는 배경은 뭐냐면 지난번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선거 과정이나 선거 후에 마치 그 후보나 또 대통령과 힘 겨루기 양상을 보여주고 그래서 한마디로 당정 간의 원활한 협조 관계나 당정 일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돼서 사실은 비상 체제로 접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들은 어느 때보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을 해서 국민의힘 정권, 윤석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천하람 후보가 마치 이준석 전 대표를 대리해서 하는 그런 선거운동 양상을 끼치는 것은 그렇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특별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들은 당의 단합 또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당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염려와 또 거기에 힘을 보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천하람 후보가 그러니까 돌풍까지 일으킬까요? 돌풍 일으키고 있죠. 이미 존재감이 있고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도 상당 수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상위권과 거의 뭐 근접하는 수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그 뒤에는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런 다양한 세력들이 함께 있지만요. 분명히 여당의 전대 흥행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후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됐을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그 표들의 향배가 되고 합종 연행이 될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그겁니다. 저는 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전당대회에 압력을 넣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윤심 경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당과 대통령이 일체화가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정책이 잘못 추진돼도 거기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집권 여당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대통령과 협력하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정책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민심 파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집권 여당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고 현실 정치에 명확한 그런 지표를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권 여당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과연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또 대통령실과 약간의 서로 간의 스탠스, 입장이 다르더라도 그 입장을 서로 협력해서 토론하고 하면서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동성이 좀 부족해 보인다는 좀 아쉽고요. 그래서 천하람 후보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이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주는 역할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집권 여당의 책무를 좀 더 좀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당과 협치하지 않으면요. 대통령제에서 야당 지금 더구나 다수당인 야당으로부터 법률
입법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당을 빠르게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내고 협치를 이끌어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새로 당대표 되는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걸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현실 정치에 개선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